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정말 믿기 어려운 실화입니다. 67세 박귀남 할머니가 평생 키운 외아들과 며느리로부터 당한 충격적인 이야기죠. 폭염 속 옥상에 감금당하고 에어컨도 선풍기도 끊긴 채 학대받으며 심지어 자신의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살인, 음모까지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12세 손자가 할머니를 구하기 위해 나선 용기 있는 행동과 마지막에 밝혀지는 반전이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겁니다. 저는 박귀남입니다. 67세고 평생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며 억척스럽게 살아왔어요. 외아들 준석이 하나뿐이라 그 아이만 보고 살았죠. 그런데 제가 이런 일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서울 외곽 낡은 연립주택에서 아들 내외, 그리고 손자 준서와 함께 살고 있었거든요. 아들 준석이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정말 효자였어요. 어머니 이것 드세요, 저것 드세요 하면서 잘해줬는데 며느리 수진이가 들어온 후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며느리가 좀 차가운가 보다 했죠. 젊은 사람들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제가 뭘 해도 눈에 거슬린다는 식으로 행동했거든요. 그해 7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날이었어요. 기온이 38도까지 올라간 정말 무더운 날이었죠. 아침부터 숨이 막힐 정도로 더웠습니다. 뉴스에서는 온종일 폭염 주의하라는 방송이 나왔어요. 그런 날에 수진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평소보다 좀 다정한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빨래 좀 옥상에 널어주세요. 저는 준서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요. 이상했어요. 평소에는 빨래 정도는 알아서 널라고 하던 수진이가 부탁을 하다니. 그것도 이렇게 다정한 목소리로 말이에요. 하지만 며느리가 부탁하는데 거절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 내가 널게. 할머니가 해줄게. 저는 기꺼이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조금이라도 다정하게 대해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혹시 이제부터는 관계가 좀 나아질까 하는 기대도 했어요.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참 가파르더라고요. 67세에 이런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숨이 차고 무릎도 아팠어요. 하지만 참았죠. 며느리 부탁인데 뭐 어떻겠어요. 옥상에 도착해서 빨래를 하나하나 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햇빛이 정말 뜨거웠어요. 마치 불덩어리가 제 머리 위에서 내리쬐는 것 같았죠. 온몸에서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빨래를 다 널고 나니까 어지러웠어요. 이런 더위에 밖에서 일하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죠. 얼른 들어가서 시원한 물이라도 한 잔 마셔야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손잡이를 돌려도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서 더 세게 돌려봤는데 여전히 안 열렸어요. 문이 잠긴 건가 싶었죠. 수진아, 문이 잠겼어. 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래층에서 분명히 들렸을 텐데 대답이 없었어요. 혹시 못 들었나 싶어서 더 크게 소리쳤죠. 수진아, 나 여기 갇혔어. 문 좀 열어줘. 목청이 터져라 소리쳤는데도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아래층에서 수진이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좀 조용했으면 했지, 뭐.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일부러 저를 가둔 건 아니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며느리가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가둬놓을 리는 없지. 저는 스스로를 달래려 했어요.
분명히 실수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해는 점점 더 뜨거워졌고 콘크리트 바닥은 화덕처럼 달궜어요. 발바닥이 뜨거워서 한 곳에 계속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늘을 찾으려 했지만 옥상에는 그늘 한 점 없었어요. 어디를 가도 햇빛이 따라왔죠. 머리가 어질어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목도 타들어가는 것 같았고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저는 점점 의식이 흐릿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이게 수진이의 계획인 건 아닐까 하는 무서운 생각도 들었죠. 그때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서가 학교에서 돌아온 것 같았어요. 엄마, 저 왔어요. 준서의 목소리가 들렸죠. 준서야, 할머니 여기 있어. 옥상에 갇혔어. 저는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준서의 목소리가 제게는 구원의 소리였거든요. 잠시 조용해지더니 준서가 수진이에게 묻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할머니가 어디 계세요?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는데요. 수진이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빨래 널러 올라가셨어. 곧 내려오실 거야. 그런데 그 목소리에는 전혀 걱정이 없었어요. 마치 모든 상황을 알고 있다는 듯한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준서가 옥상으로 올라오려는 소리가 들렸어요. 발걸음 소리가 계단에서 들렸죠. 그런데 수진이가 말렸습니다. 준서야, 올라가지 마. 할머니는 금방 내려오실 거야. 너는 숙제나 해. 준서야, 할머니 도와줘. 문이 안 열려. 저는 다시 소리쳤는데 수진이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준서야, 빨리 방으로 들어가. 시끄럽게 하지 마. 그 후로 조용해졌습니다. 준서도 어쩔 수 없이 방으로 들어간 것 같았어요.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죠. 더위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손을 대보니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거웠어요. 그 위에 앉을 수도 없고 계속 서 있자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어디 기댈 곳도 없었어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머리가 핑핑 돌았죠. 이러다가 진짜 죽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시간이 지났어요. 해는 여전히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의 의식을 잃을 뻔했어요. 바닥에 쓰러져서 헉헉거리고 있었죠.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이 너무 그리웠어요. 시원한 그늘이 그리웠죠. 이때 정말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 계세요? 마치 지금 처음 발견한 것처럼 놀란 척 하더라고요. 그 연기가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정말로 방금 알았다는 것처럼 말했죠. 어머니, 왜 이렇게 오래 계셨어요? 더우시잖아요. 저는 간신히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제 팔을 잡아 끌며 말했어요. 어머니, 조심하세요. 문이 바람에 닫혔나 보네요. 바람에 닫혔다고요? 이런 무더운 날에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문을 잠가요? 저는 속으로 화가 났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거든요. 방으로 돌아와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제야 조금 정신이 들더라고요. 거울을 보니까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일사병에 걸린 것 같았죠. 그런데 수진이의 태도가
더 이상했습니다. 전혀 미안해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짜증이 난 것처럼 행동했어요. 어머니, 빨래는 다 널으셨어요? 마치 제가 일을 다 끝내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인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빨래 다 널었냐고 묻다니. 이게 사람이 할 말인가 싶었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수진이가 정말 일부러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계속 들었거든요.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죽이려고 할 리는 없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았어요. 왜 하필 그렇게 더운 날에 빨래를 널라고 했을까요? 왜 제가 소리쳤는데도 한참 동안 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전혀 미안해하지 않을까요? 더 이상한 건 준석이의 반응이었어요. 제가 오늘 옥상에 갇혀서 힘들었다고 말했는데 준석이는 그냥 그래요?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어머니가 죽을 뻔했는데 이런 반응이라니. 혹시 둘이 짜고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내 아들이 그럴 리는 없어. 분명히 실수일 거야. 스스로를 달래려 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계속 커져갔습니다. 오늘 일이 정말 우연이었을까? 수진이의 그 차가운 태도는 뭐였을까? 왜 전혀 미안해하지 않을까? 밤새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잠이 오지 않았죠. 혹시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일어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행동하는 걸 보고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평소와 똑같이 차가운 태도였죠. 어제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준석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괜찮으시냐고 묻지도 않더라고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죠. 이상했어요. 정말 이상했습니다. 오직 손자 준서만이 저를 걱정해 줬어요. 할머니, 어제 많이 아프셨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준서의 이런 말에 눈물이 날 뻔했죠. 괜찮다, 준서야. 할머니는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몸도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내 가족들이 나를 걱정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 서러웠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조심하기 시작했어요. 혹시라도 또 그런 일이 생길까봐 불안했거든요. 옥상에 올라갈 때는 항상 문을 열어둔 채로 빨래를 널었어요. 하지만 제가 예상한 대로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어요. 더 끔찍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수진이의 계획 중 첫 번째 단계였다는 걸 말이죠. 옥상 사건 이후로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진이의 태도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마치 저를 이 집에서 몰아내려는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거든요. 가장 먼저 바뀐 건 에어컨이었습니다. 그 무더운 여름에 에어컨을 틀어달라고 하면 수진이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어요. 어머니, 요즘 전기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한 달에 10만 원도 넘게 나온다면서 혀를 끌끌 차더라고요. 우리 같은 서민이 어떻게 그런 돈을 감당하겠냐는 식으로 말했죠. 그럼 선풍기라도 틀어달라고 하면 또 다른 핑계를 댔어요. 선풍기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준서가 공부에 집중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아시잖아요. 중학교 들어가려면 성적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할머니 때문에 우리 준서 공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저 때문에 손자 공부를 못한다니요.
선풍기 소리가 그렇게 시끄러운가요? 하지만 손자 공부를 방해한다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할머니로서 할 말이 없었죠. 그래서 저는 그 더위를 맨몸으로 견뎠습니다. 67세 나이에 선풍기 하나 없는 방에서 여름을 보냈어요. 밤에도 더워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죠. 온몸이 땀으로 젖어서 이불을 덮을 수도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자기 방에서는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면서 제게만 참으라고 했어요. 가끔 복도를 지날 때 수진이 방에서 나오는 시원한 바람을 느끼면 정말 서러웠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이런 차별을 받다니. 음식도 문제였어요. 더위에 입맛이 없다고 하면서 찬 김치 한 접시만 주더라고요. 뜨거운 음식은 몸에 열이 오른다면서 절대 안 준다고 했어요. 어머니 건강을 생각해서 그런 거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고기를 달라고 하면 더 가관이었어요. 어머니, 요즘 고기 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삼겹살 한 근에 3만 원도 넘어요.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매일 고기를 어떻게 사드려요? 저는 평생 시장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고기 값이 얼마인지 모를 리가 없어요. 3만 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 집에서 얹혀 사는 처지에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힘들어하는데 이해해야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정작 수진이와 준석이, 그리고 준서는 매일 고기를 먹더라고요. 제가 안 보는 줄 알았나 봐요.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고기가 가득 들어 있었어요. 삼겹살, 소고기, 달고기까지. 그런데 저는 찬김치만 먹으라고 하다니. 정말 화가 났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물이었어요. 물도 마음대로 마실 수 없게 했거든요. 어머니, 물 너무 많이 마시면 신장에 무리가 간대요. TV에서 봤는데 하루에 2컵 정도만 마시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2컵이요. 이 더위에 물 2컵으로 어떻게 견뎌요? 목이 타들어가는데 물도 못 마신다니. 그것도 TV에서 봤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말이에요. 몰래 부엌에 가서 물을 마시려고 하면 수진이가 언제나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또 물 마시세요? 아까도 한 컵 드셨잖아요. 마치 제가 무슨 나쁜 짓이라도 하는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화장실도 자주 가지 못하게 했어요. 물을 적게 마시니까 화장실 갈 일도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가려고 하면 눈치를 주었어요. 어머니, 화장실 청소 힘드니까 너무 자주 가지 마세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사람이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게 하다니. 이게 사람 사는 집인가 싶었죠.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집을 나가면 갈 곳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제가 화장실에 가려다가 우연히 수진이와 준석이가 나누는 대화를 들었거든요. 거실에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나? 준석이의 목소리였어요. 좀 더 참아. 그래도 얼마 안 남았어. 수진이가 대답했죠. 보험금만 정리되면 그 집도 팔고 우리끼리 살 수 있을 텐데. 수진이가 또 말했어요. 그러게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다. 준석이도 동의하는 투였죠.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보험금이라니요. 제 생명보험금을 말하는 건가요? 그리고 얼마 안 남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정리된다는 건 또 뭐고요? 더 듣고 싶었지만 발이 떨려서 제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설마 정말 제 보험금을 노리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모든 게 말이 되더라고요. 옥상에 감금된 것도, 에어컨을 안 틀어주는 것도, 제대로 된 음식을 안 주는 것도, 이 모든 게 저를 서서히 죽이려는 계획인 것 같았어요. 그것도 우연사로 꾸미려고 하는 것 같았죠. 폭염에 노인이 사망하는 건 요즘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일이니까요. 다음 날 준석이에게 말해보려 했어요. 어젯밤에 들은 이야기를 물어보려고 했죠. 하지만 준석이는 회사 일이 바쁘다며 계속 집을 비웠습니다. 준석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잠시만 앉아서 이야기하자. 제가 말하면 준석이는 시계를 보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지금 회사에 가야 해서요. 나중에 이야기해요. 설사 집에 있어도 수진이가 옆에 붙어 있어서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준석이는 항상 아내 편만 들었어요. 어머니, 수진이가 어려운 시기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내 자식이 맞나 싶은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평생 그 아이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취급을 받다니 정말 서러웠습니다. 수진이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이제는 핸드폰도 빼앗으려고 했거든요. 어머니, 핸드폰 요금도 만만치 않은데 너무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핸드폰을 확인하더라고요. 누구랑 통화했는지, 무슨 문자를 받았는지 다 체크했어요. 혹시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건 아닌지 의심하는 것 같았죠. 다행히 저는 핸드폰을 별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나이가 있다 보니 복잡한 기능도 모르고 연락할 사람도 별로 없었거든요. 하지만 수진이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더욱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수진이가 모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저는 몰래 녹음 기능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우연히 알게 된 기능인데 수진이가 저에게 하는 잔혹한 말들을 하나하나 녹음하고 있었어요. 이 나이 되면 죽어야지, 뭐 더 바라세요? 수진이가 자주 하는 말이었어요. 그런 말들을 전부 녹음해뒀죠. 언젠가는 쓸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또한 평소에 숨겨뒀던 편지지를 꺼내서 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수진이와 준석이를 의심해보라고 썼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겪은 일들을 자세히 적었죠. 폭염 속에서 옥상에 갇힌 일, 에어컨과 선풍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일, 제대로 된 음식을 주지 않은 일, 물도 마음대로 마시지 못하게 한 일, 모든 걸 빠짐없이 기록했어요. 그리고 우편함 속에 조용히 그 편지를 넣어뒀어요. 만약 제가 죽으면 누군가 발견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우편함은 집 밖에 있어서 수진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죽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 손자 준서가 어리잖아요. 그 아이만큼은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살아남을 방법을 계속 생각했죠. 수진이가 모르게 물을 마시는 방법도 찾았어요. 새벽에 몰래 부엌에 가서 수돗물을 조금씩 마셨죠. 들키지 않게 아주 조심스럽게요. 음식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진이가 잠들고 나면 냉장고를 열어서 남은 음식을 조금씩 먹었어요. 많이 먹으면 들킬까봐 아주 조금씩만 먹었죠. 그래서 늘 배가 고팠지만 참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수진이가 냉장고에 자물쇠를 채워놨더라고요. 어머니가 밤에 음식을 훔쳐 먹는 것 같아서요. 다이어트도 하셔야 하는데 이러시면 안 되죠. 다이어트라니요. 저는 이미 뼈만 남을 정도로 말랐는데 무슨 다이어트예요.
하루에 찬 김치 한 접시로 어떻게 살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냉장고까지 잠그니까 이제 정말 먹을 게 없었어요. 가끔 준서가 몰래 과자나 빵을 갖다 주기도 했지만 그것도 들키면 준서가 혼날까봐 거절했어요. 할머니, 이것 좀 드세요. 준서가 자기 용돈으로 산 빵을 주려고 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고마운데 안 먹어도 돼, 준서야. 할머니는 괜찮거든. 하지만 정말 괜찮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겠다 싶었어요. 뭔가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수진이는 더욱 대담해졌어요.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이 나이에 뭘 더 바라세요? 그냥 조용히 계시다가 편안하게 가시면 되잖아요. 편안하게 가라니요. 그게 사람이 할 말인가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죽으라고 하다니. 정말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준석이의 반응이었어요. 준석이는 수진이가 그런 말을 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기까지 했죠. 내 아들이 정말 맞나 싶었어요. 밤마다 울었습니다. 이런 배신이 어디 있어요. 평생 그 아이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며느리와 함께 저를 죽이려고 하다니 너무 서러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손자 준서만큼은 지켜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아이가 이런 부모 밑에서 자라면 어떻게 될지 걱정됐어요.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게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수진이가 하는 말들을 녹음하고 매일매일 일기를 썼어요. 언젠가는 이 증거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수진이는 제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는 것 같았어요. 67세 할머니가 뭘 할 수 있겠냐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수진이의 실수였어요. 저는 비록 나이는 많지만 머리는 아직 멀쩡했거든요. 평생 장사를 하면서 온갖 사람들을 다 봤어요. 누가 진심이고 누가 거짓말하는지 알 수 있었죠. 수진이의 모든 행동이 계획적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연히 옥상에 갇힌 게 아니라 일부러 가둔 거였고, 에어컨을 안 틀어주는 것도 저를 괴롭히려고 한 거였어요. 이제 확실했어요. 수진이와 준석이는 제 보험금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자연사로 죽이려고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계획대로 죽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수진이와 준석이의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평소보다 더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발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복도로 나갔습니다. 거실 불이 꺼져 있어서 둘이 어둠 속에서 대화하고 있었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죠. 보험금 조회는 해봤어. 수진이가 물어봤어요. 응, 3억이야. 생각보다 많더라. 준석이가 대답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정말 제 보험금 이야기였구나 싶었거든요. 3억이라니요. 제가 젊었을 때 가입한 보험이 지금 그렇게 많이 불어났는지 몰랐어요. 그때는 월보험료가 부담스러워서 해지할까도 생각했는데 다행히 계속 유지했던 거죠. 그런데 그 보험금 때문에 제가 죽을 위기에 처했다니. 참 아이러니했어요. 살려고 가입한 보험이 죽음의 원인이 되다니 말이에요. 3억이면 집도 살 수 있고 준서 교육비도 충분하겠네. 수진이가 또 말했어요. 그래, 빨리 정리하자. 너무 오래 끌면
의심받을 수도 있어. 준석이도 동의했죠. 정리한다는 게 뭔지 알 것 같았어요. 저를 죽인다는 뜻이었겠죠. 그것도 빨리 말이에요. 온몸이 오싹했습니다. 내 아들이 정말 이런 말을 하다니. 어떻게 할 거야? 준석이가 물어봤어요. 이미 충분히 약해졌잖아. 며칠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수진이가 대답했죠. 약해졌다는 게 저를 말하는 거였어요. 정말 맞았어요. 지난 몇 주 동안 수진이의 괴롭힘으로 제가 많이 약해져 있었거든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더위에 시달리면서 건강이 많이 나빠졌어요. 처음엔 단순히 며느리가 저를 싫어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더라고요. 모든 게 계획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저를 서서히 죽이려는 계획이었던 거죠. 폭염이 계속될 때까지만 기다리자. 그럼 자연사처럼 보일 거야. 수진이가 또 말했어요. 그래, 요즘 뉴스에서 독거노인들 많이 죽는다고 하잖아. 준석이도 맞장구 쳤죠. 독거노인이라니요. 저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데 독거노인 취급을 하다니. 그것도 제 죽음을 계획하면서 말이에요. 뉴스에서 정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폭염에 혼자 지내던 노인들이 탈수나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 수진이는 그걸 이용하려는 거였어요. 며칠만 더 참자. 그리고 나서 우리끼리 새 출발하는 거야.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래,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다. 준석이도 안도하는 듯한 목소리였어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정말 며칠 안에 죽을 수도 있구나 싶었거든요.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정말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이 제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지난 몇 주간 겪은 모든 일들이 이제야 설명이 되더라고요. 옥상에 감금된 것,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은 것,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것. 모든 게 저를 죽이기 위한 계획이었던 거죠. 그것도 자연사로 위장해서 말이에요. 정말 소름 끼쳤어요. 이런 악질적인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니.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수진이와 준석이 앞에서 어젯밤 대화를 들었다는 티를 내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어머니, 오늘도 더울 것 같네요. 몸조리 잘하세요. 수진이가 마치 걱정하는 것처럼 말했어요. 하지만 그 속뜻을 알고 나니까 소름이 끼쳤죠. 빨리 죽으라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네, 조심할게요. 저도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올랐죠. 이런 위선적인 연기를 하다니. 정말 뻔뻔한 사람이었어요. 준석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건강 조심하세요. 혹시 이상하시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걱정하는 척하면서 말했지만 어젯밤 대화를 알고 나니까 전부 거짓말로 들렸어요. 그날부터 저는 더욱 조심하기 시작했어요. 혹시라도 수진이가 음식에 뭔가를 탈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드라마에서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었어요. 김치를 먹기 전에 냄새를 맡아봤어요.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는지 확인하려고요. 물도 마시기 전에 색깔이나 냄새를 확인했죠. 너무 의심스러워서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굳이 독을 탈 필요도 없더라고요.
지금처럼 굶기고 더위에 시달리게 하면 저절로 죽을 테니까요. 더 간단하고 의심받지 않는 방법이었어요. 수진이는 더욱 노골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준서 앞에서도 대놓고 저를 무시했어요. 준서야, 할머니는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말이 잘 안 통해. 너무 신경 쓰지 마. 할머니가 이상한 소리 하셔도 그냥 넘어가. 노인들은 원래 그래. 수진이가 준서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바로 앞에 앉아 있는데도 저를 없는 사람 취급했어요. 준서는 그런 엄마의 말을 듣고 어리둥절해 했어요. 하지만 어린 나이에 어른들에게 뭐라고 하기는 어려웠겠죠. 그저 조용히 있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저는 준서가 걱정됐어요. 이런 부모 밑에서 자라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거짓말하는 법을 배우고 사람을 속이는 법을 배우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준서와 단둘이 있을 때 조심스럽게 말해봤어요. 준서야, 할머니가 요즘 좀 힘들거든. 엄마 아빠가 할머니를 좀 미워하시는 것 같아.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준서가 놀란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어린아이라서 부모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상상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야, 괜찮아. 할머니가 그냥 하는 소리야. 저는 얼른 말을 돌렸어요. 준서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린아이가 이런 걸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준서는 영리한 아이였어요. 할머니가 요즘 왜 이렇게 말랐는지, 왜 항상 피곤해 보이는지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 제가 뭔가 도와드릴 일은 없어요. 준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런 준서를 보니까 눈물이 날 뻔했죠. 이 넓은 집에서 저를 걱정해 주는 사람은 12살 손자뿐이라니. 괜찮아, 준서야. 할머니는 괜찮거든.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죽을 것 같았고,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결정적인 발견을 했어요. 수진이가 외출한 사이에 방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서류 뭉치를 발견한 거예요. 수진이 방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더라고요. 호기심에 펼쳐봤는데 생명보험 관련 서류들이었어요. 제 보험증서 복사본도 있었고 보험금 청구 절차에 대한 자료도 있었어요. 심지어 변호사 연락처까지 적혀 있더라고요.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라는 제목으로 체크리스트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사망진단서, 보험증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등. 정말 치밀하게 준비해둔 거였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수진이가 직접 쓴 메모였어요. 자연사로 처리되려면 병원 기록이 있어야 함. 최근에 병원에 다녔다는 기록을 남겨둘 것.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수진이가 최근에 저를 병원에 데려간 것도 다 계획이었구나. 혈압이 높다면서 병원에 가자고 했는데 그것도 나중에 자연사로 위장하기 위한 준비였던 거죠. 정말 소름 끼쳤어요.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니. 단순히 화가 나서 저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죽이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급하게 서류들을 원래 자리에 정리해뒀어요. 들켰다가는 더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확실한 증거를 본 거죠. 수진이와 준석이가 제 보험금을 노리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정말 무서웠어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만 더 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정말 며칠 안에 뭔가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무작정 도망갈 수도 없었어요.
갈 곳도 없었고 돈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준서가 걱정됐어요. 제가 사라지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증거를 더 많이 모으는 거였죠. 언젠가는 이 증거들이 쓸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 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날부터 더욱 치밀하게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수진이가 하는 말들을 녹음하는 것은 기본이고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들을 일기장에 자세히 기록했어요. 또한 수진이가 저에게 주는 음식의 양이나 종류도 전부 기록했어요. 하루에 김치 한 접시, 물 2컵,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나중에 학대의 증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평소에 숨겨뒀던 편지지를 꺼내서 유서도 다시 써봤어요. 이전보다 더 자세하게, 더 구체적으로 써봤죠. 혹시 정말 죽게 되면 누군가 진실을 알 수 있도록 말이에요. 준석이와 수진이가 제 보험금을 노리고 있다는 것, 지금까지 저를 어떻게 학대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저를 죽이려고 하는지 모든 걸 적었어요. 그리고 우편함 속에 조용히 그 편지를 넣어뒀어요. 만약 제가 죽으면 누군가 우편물을 확인하다가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 편지를 손자 준서가 발견했어요. 우편함을 정리하다가 할머니 이름으로 된 편지를 발견한 거였죠. 호기심에 열어봤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준서가 편지를 들고 제게 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더라고요. 할머니가 죽을 수도 있다고 써져 있어요. 그 순간 정말 당황했어요. 준서가 이런 걸 알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어린아이가 이런 무거운 진실을 알아야 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준서만이 저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저를 외면하고 있었어요. 준서야, 할머니가 지금 정말 위험한 상황이야.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빠랑 엄마가 할머니를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어서 할머니가 힘들거든. 정말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힘들어 하신 거예요. 준서가 놀란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역시 영리한 아이라서 어느 정도는 눈치채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할머니,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준서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그 작은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에 용기가 났어요. 아, 이 아이만큼은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구나 싶었거든요. 일단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특히 엄마 아빠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제가 신신당부했어요. 들키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네, 알겠어요. 할머니. 그런데 정말 위험하시면 어떻게 해요? 준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12살 아이가 이런 걱정을 해야 한다니 정말 미안했어요. 그때가 되면 준서야가 도와줘야 해. 할머니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 제가 말했어요.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할머니.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그날부터 준서와 저 사이에는 비밀이 생겼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지만 둘만 있을 때는 서로 걱정하고 위로하는 사이가 됐죠. 준서가 가끔 자기 용돈으로 산 과자나 빵을 몰래 갖다 줬어요. 할머니, 이거 드세요. 엄마가 안 주시니까 제가 사드릴게요. 그런 준서를 보면 눈물이 났어요. 아니야, 준서야. 할머니는 괜찮거든. 너 용돈 아껴서 필요한 거 사야지. 하지만 준서는 계속 갖다 줬어요.
할머니가 너무 말라가시는 것 같아서 걱정된다면서 말이에요. 정말 기특한 아이였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할머니를 생각해 주다니. 이 아이만큼은 꼭 지켜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져만 갔어요. 수진이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제 건강도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었어요. 정말 며칠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곧 정말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마지막 계획을 실행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날은 8월 중순이었어요.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온 나라가 찜통더위에 시달리고 있을 때였죠. 아침 뉴스에서도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수진이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았죠. 준석이도 회사에 가기 전에 수진이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어머니, 오늘 좀 특별한 날이에요. 수진이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평소보다 다정한 목소리였는데, 이제는 그런 목소리가 더 무서웠어요. 뭔가 꾸미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왜 특별한 날이야? 제가 물어봤죠. 오늘 에어컨 수리기사가 와서 실외기를 점검한대요. 어머니가 직접 확인해 주셨으면 해서요. 수진이가 대답했어요. 에어컨 수리기사라니요. 에어컨도 제대로 안 틀어주면서 갑자기 수리를 한다고요? 뭔가 이상했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대답했죠. 점심때쯤 되니까 수진이가 또 저에게 왔어요. 어머니, 수리기사가 곧 올 거예요. 옥상에서 실외기 상태를 확인해 달라고 하네요. 어머니가 올라가서 봐주세요. 또 옥상이었어요. 지난번에 옥상에서 갇혀서 죽을 뻔했는데 또 올라가라니요. 하지만 에어컨 수리라고 하니까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혹시 정말 고쳐지면 시원하게 지낼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 올라가 볼게. 저는 마지못해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들었어요. 혹시 또 지난번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있었거든요. 옥상으로 올라가기 전에 준서에게 말했어요. 준서야, 할머니 옥상에 올라가거든. 혹시 이상하면 바로 와줘.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 제가 지켜보고 있을게요. 옥상에 올라가니까 에어컨 실외기가 있었어요. 평소보다 소리가 좀 크게 나는 것 같기는 했어요. 하지만 제가 기계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그냥 수리기사가 와서 봐야겠다고 생각했죠. 한참 기다려도 수리기사는 오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아래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예상대로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또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였죠. 수진아, 또 문이 잠겼어. 하고 소리쳤는데 이번에는 대답이 빨리 왔어요. 어머니, 수리기사가 안전을 위해서 문을 잠갔대요. 곧 끝나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안전을 위해서 문을 잠근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더웠어요. 기온이 40도를 넘는 것 같았거든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어요. 여전히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저는 점점 의식이 흐려지는 걸 느꼈어요. 이번에는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제가 미리 준서에게 말해뒀거든요. 그리고 준서는 약속을 지켰어요. 할머니가 위험하다는 걸 직감하고 행동에 나선 거죠.
할머니, 준서가 옥상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괜찮으세요? 준서야, 할머니, 또 갇혔어. 문이 안 열려. 제가 간신히 대답했어요. 그러자 준서가 아래로 내려가서 수진이에게 소리치는 게 들렸어요. 엄마, 할머니가 또 갇혔어요. 빨리 문 열어주세요. 준서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어요. 수진이가 대답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아, 깜빡했네. 수리기사가 실수로 잠갔나 보다. 금방 열어줄게. 하지만 목소리에는 전혀 다급함이 없었어요. 그 후로도 한참 더 기다려야 했어요. 수진이는 바로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아마 더 오래 가두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준서가 계속 재촉해서 어쩔 수 없이 올라온 거죠. 어머니, 또 문이 잠겼네요. 수진이가 또 같은 말을 했어요. 수리기사가 실수했나 봐요. 하지만 이번에는 준서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수상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게 두 번째였거든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의심스러웠어요. 수진이가 일부러 저를 가두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날 밤 준서와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준서야, 할머니가 정말 위험한 상황이야. 이제는 숨길 수가 없었거든요. 준서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할머니, 엄마가 일부러 그런 거예요. 준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12살 아이가 부모를 의심해야 하는 상황이라니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런 것 같아, 준서야. 할머니를 해치려고 하는 것 같아.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제는 준서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준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할머니가 혼자서 어딘가로 가실 수는 없잖아요. 준서 말이 맞았어요. 저에게는 갈 곳이 없었거든요. 할머니가 모아둔 증거가 있어. 녹음 파일이랑 편지들이야. 이걸 가지고 경찰서에 가야 해.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준서야, 너는 12살이야. 혼자서 경찰서에 가기에는 너무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해요? 준서가 답답해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쉽지 않았거든요. 일단 학교 선생님에게 말해보자. 제가 제안했어요. 선생님이 도와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준서가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할머니가 집에서 학대받고 있다고,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말했죠. 담임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바로 교장 선생님과 상의했어요.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경찰에 신고했죠. 이런 심각한 상황은 어른들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한 거예요. 오후에 경찰이 집으로 왔어요. 2명의 경찰관이 와서 상황을 조사하겠다고 했죠. 수진이와 준석이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이게 뭡니까? 준석이가 당황하며 물어봤어요.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하러 왔습니다. 경찰관이 대답했죠. 가족 내 학대 신고였는데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학대라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네요. 수진이가 발끈했어요. 우리가 어머니를 언제 학대했다고 그래요? 하지만 경찰관들은 이미 준서에게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나 봐요. 박귀남 씨가 계신가요? 경찰관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네, 제가 박귀남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드디어 이 순간이 왔구나 싶었거든요.
혹시 가족들로부터 학대를 받고 계신가요?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경찰관이 메모지를 꺼내며 물어봤어요. 저는 지금까지 겪은 모든 일들을 자세히 말했어요. 옥상에 갇혀서 죽을 뻔한 일, 에어컨과 선풍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일, 제대로 된 음식을 주지 않은 일, 물도 마음대로 마시지 못하게 한 일. 모든 걸 털어놨어요. 그리고 제가 몰래 녹음한 파일들도 보여줬어요. 수진이가 저에게 한 잔혹한 말들이 그대로 녹음되어 있었거든요. 이 나이 되면 죽어야지, 뭐 더 바라세요? 이런 말들이 선명하게 들렸어요. 경찰관들이 녹음 파일을 들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명백한 학대네요. 그리고 살인 미수 혐의도 있을 수 있겠어요. 옥상에 감금한 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이었거든요. 또한 제가 써둔 유서와 일기장도 보여줬어요. 매일매일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기록해둔 거였어요. 경찰관들이 그걸 보고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다른 증거도 있나요? 경찰관이 물어봤어요. 저는 수진이 방에서 발견한 보험 관련 서류들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수진이가 제 보험금을 노리고 있다는 증거였죠. 경찰관들이 수진이 방을 수색했어요. 정말로 제 보험증서 복사본과 보험금 청구 관련 자료들이 나왔어요. 심지어 변호사 연락처와 자연사 처리 방법에 대한 메모까지 발견됐죠.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명확했거든요. 수진이와 준석이가 제 보험금을 노려서 저를 죽이려고 했다는 게 증명된 거죠. 수진이와 준석이는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됐어요. 가족 내 학대, 살인 미수, 보험 사기 미수 등의 혐의였어요. 정말 심각한 범죄들이었죠. 수진이가 미친 듯이 소리쳤어요. 지가 먼저 날 미워했어요. 나쁜 년, 다 지 탓이야. 끝까지 저에게 죄를 덮어 씌우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 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담담하게 말했어요. 이건 사실이었거든요. 이 말을 들은 준석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시선을 피했어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던 거죠. 평생 키워준 어머니를 배신한 죄책감이 있었을 거예요. 손자 준서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껴안았어요.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 말에 저도 눈물이 났어요. 이 어린 아이가 얼마나 용감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더 많은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수진이와 준석이가 이미 몇 달 전부터 계획을 세웠다는 것. 제 보험금으로 새 집을 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했다는 것 등등. 특히 옥상에 감금한 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그날 기온이 38도가 넘었는데 몇 시간 더 있었다면 정말 죽을 수도 있었다고 의사가 말했어요. 보험회사에서도 조사에 나섰어요. 최근에 제가 병원에 간 기록, 건강 상태 등을 모두 확인했죠. 수진이가 자연사로 위장하려고 했던 모든 계획들이 드러났어요. 언론에서도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시어머니의 보험금을 노려서 학대했다는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보도했죠.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재판 과정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수진이와 준석이는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가족 내 학대, 살인 미수, 보험 사기 미수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았죠. 수진이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자신을 미워했다고, 자신은 피해자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그런 주장이 통할 리 없었어요. 준석이는 재판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죠. 이미 어머니를 배신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가장 안타까웠던 건 준서였어요. 부모가 범죄자가 되면서 그 아이가 받을 상처가 걱정됐어요. 하지만 준서는 생각보다 단단한 아이였어요. 할머니, 제가 잘한 거죠? 준서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부모를 신고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 준서야. 정말 잘했어. 저는 준서를 꽉 안아주며 말했어요. 내가 아니었다면 할머니는 정말 위험했을 거야. 고마워, 우리 준서. 준서가 보여준 용기는 정말 대단했어요. 12살밖에 안 된 아이가 부모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나선 거니까요. 그 용기가 저의 생명을 구한 거죠.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보호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한 곳으로 이사할 계획이었죠. 그리고 준서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려나갈 예정이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며칠 후였어요. 보호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이사를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그 집에 있으면 안 된다고 판단한 거죠. 할머니, 우리 이제 새로운 집으로 가는 거예요. 준서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그 아이도 그 집에서의 기억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 부모가 할머니를 괴롭히는 걸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 준서야. 우리 둘이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제가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아직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로 그 지옥 같은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다니 말이에요. 보호기관에서 소개해준 집은 서울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마을에 있었어요. 2층짜리 작은 주택이었는데 마당도 있고 정말 아늑해 보였어요. 그 집 앞에 서니까 눈물이 났어요. 여기서 정말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아직도 수진이와 준석이가 나타날 것 같아서 불안했어요. 하지만 보호기관 직원이 말하더라고요. 여기는 아무도 모르는 곳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이사 준비를 하면서 그동안의 물건들을 정리했어요. 가져갈 것도 별로 없었어요. 수진이가 제 물건들을 거의 다 치워버렸거든요. 그래도 중요한 건 챙겨야죠. 가장 소중한 건 제가 쓴 일기장이었어요. 그동안의 모든 기록이 담겨 있었거든요. 이제는 증거로 쓰일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기념으로 가져가고 싶었어요. 할머니, 이것도 가져가세요. 준서가 제게 작은 상자를 건네줬어요. 열어보니까 제가 준서에게 사줬던 작은 선물들이 들어있더라고요. 생일 때 사준 연필, 크리스마스 때 사준 장갑 같은 것들이요. 이런 걸 다 모아뒀구나. 저는 감동했어요. 준서가 할머니가 사준 선물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다니.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어요. 할머니가 사주신 건 하나도 버릴 수 없어요. 준서가 말했어요. 할머니는 저에게 정말 좋은 할머니셨거든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새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었어요. 생각보다 집이 넓었어요. 방도 2개나 있고 거실도 있고 부엌도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작은 마당이 있어서 좋았어요. 할머니, 여기서 채소도 기를 수 있겠어요. 준서가 마당을 보며 말했어요. 상추랑 고추 같은 거 심으면 좋겠어요. 그래, 우리 함께 가꿔보자. 제가 대답했어요.
첫날 밤은 조금 어색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이상하더라고요. 그동안 수진이의 잔소리와 준석이의 한숨 소리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조용함이 평화로운 거였어요. 할머니, 편안하게 주무세요. 준서가 제 방 문을 살짝 열고 말했어요. 혹시 무서우시면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그 말이 너무 고마웠어요. 고마워, 준서야. 너도 잘 자거라. 저는 정말 오랜만에 편안한 잠자리에 누웠어요. 에어컨도 마음껏 틀 수 있고, 물도 마음껏 마실 수 있고, 아무도 저를 괴롭히지 않는 곳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엌에 나가봤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보호기관에서 준비해준 음식들이 가득 들어있더라고요. 고기도 있고, 야채도 있고, 과일도 있었어요. 이게 정말 다 제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 건가요?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그동안 찬 김치 한 접시로 버텨왔는데, 이렇게 많은 음식이 있다니. 준서가 일어나서 부엌으로 왔어요. 할머니, 뭐 하세요? 아침 준비해요? 준서가 물어봤어요.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아침 해줄게. 제가 대답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된 요리를 했어요. 계란말이도 만들고, 김치찌개도 끓이고, 밥도 했어요. 요리하는 내내 행복했어요. 이렇게 마음 편하게 요리할 수 있다니.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준서가 숟가락을 들고 말했어요. 역시 할머니, 요리가 최고예요. 그 말에 뿌듯했어요. 그동안 제대로 된 음식도 해주지 못해서 미안했거든요. 앞으로는 매일 맛있는 거 해줄게, 준서야. 할머니가 준서 좋아하는 거 다 해줄 거야.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이제는 정말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며칠 후에는 동네를 둘러봤어요. 작은 마을이라서 사람들도 많지 않았고 조용하고 평화로웠어요. 마트도 있고 병원도 있고 살기에 좋은 곳이었어요. 동네 할머니들이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요. 새로 이사 오셨어요? 손자랑 둘이서 사시나 보네요. 그 말에 조금 부끄러웠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거든요. 준서는 새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걱정했는데 다행히 적응을 잘 하더라고요. 친구들도 사귀고 선생님들도 좋아하시고 성적도 좋았어요. 할머니, 학교에서 친구들이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준서가 어느 날 말했어요. 할머니가 어떻게 나쁜 사람들로부터 벗어났는지 궁금하대요. 그래, 그럼 언제 친구들 집에 초대해서 간식이라도 해주자. 제가 말했어요. 준서가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요? 친구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일주일 후에 준서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어요. 3명의 아이들이었는데 모두 예의 바르고 착한 아이들이었어요. 제가 호떡과 군고구마를 해줬더니 너무 맛있다고 좋아했어요. 할머니, 준서가 정말 용감하대요. 한 친구가 말했어요. 부모님이 나쁜 일 하는 걸 신고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준서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준서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맞아, 우리 준서가 정말 용감해. 할머니를 구해준 영웅이야. 그 후로도 아이들이 자주 놀러 왔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간식을 해주는 게 좋았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집 안이 활기차졌거든요. 마당에서 채소도 기르기 시작했어요. 준서와 함께 상추, 고추, 토마토 같은 것들을 심었어요. 매일 물을 주고 돌봐주니까 쑥쑥 자라더라고요. 할머니,
우리가 기른 상추예요. 준서가 첫 수확한 상추를 들고 와서 자랑했어요. 정말 싱싱하고 맛있어 보였어요. 오늘 저녁에 이걸로 쌈 싸 먹자. 제가 말했어요. 그날 저녁 직접 기른 채소로 쌈을 싸 먹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수진이가 주던 찬김치랑은 비교도 안 되게 맛있었죠.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몇 달이 지나니까 제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제대로 먹고, 제대로 자고, 스트레스 받지 않으니까 몸이 회복된 거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놀라더라고요. 정말 건강해지셨네요. 몇 달 전만 해도 영양실조 직전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셨어요. 의사 선생님 말에 뿌듯했어요. 정말 새 생명을 얻은 기분이었거든요. 어느 날 TV에서 저희 사건이 다시 보도됐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시어머니 학대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뉴스였어요. 수진이는 5년, 준석이는 3년이었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끝난 거예요? 준서가 물어봤어요. 그래, 이제 정말 끝났어. 우리는 안전해. 제가 대답했어요. 정말로 모든 게 끝났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인터뷰 요청도 몇 번 들어왔어요. 언론사에서 저희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듣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거절했는데 보호기관에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는 것도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인터뷰를 했어요. 기자분이 와서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떻게 극복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기자분이 물어봤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이제야 시원한 바람을 맞고 살고 있어요. 그게 진짜 복수예요. 더위에 시달리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아무도 저를 괴롭히지 않는 것. 그게 제가 바라던 전부였어요. 그리고 제 손자 준서가 보여준 용기를 잊지 말아주세요. 12살 아이가 부모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나선 거예요. 정말 대단한 일이잖아요. 인터뷰가 방송된 후에 많은 분들이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편지도 오고 선물도 왔어요.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이 용기를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편지가 있었어요. 비슷한 상황에 있던 80세 할머니가 보낸 편지였는데 저희 이야기를 보고 용기를 내서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편지를 읽고 눈물이 났어요. 제가 겪은 일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니 그나마 의미가 있었구나 싶었거든요. 1년이 지났을 때 준서가 중학교에 입학했어요. 성적도 좋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있었어요. 새로운 환경에 완전히 적응한 거죠. 할머니, 저 중학교에서도 열심히 할게요. 준서가 교복을 입고 말했어요. 그런 준서를 보니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이런 좋은 아이와 함께 살고 있다니. 물론 가끔은 힘든 순간들도 있었어요. 밤에 악몽을 꾸기도 했고, 갑자기 불안해지기도 했어요. 수진이와 준석이가 다시 나타날까봐 걱정되기도 했죠. 하지만 준서가 항상 곁에 있어서 든든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혹시 무서우시면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런 준서 덕분에 점점 마음이 안정됐어요. 2년째 되는 해에는 정말 평범한 일상이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준서 아침 챙겨주고, 청소하고, 장 보고, 요리하고, 마당 가꾸고.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동네 할머니들과도 친해졌어요. 함께 시장에 가기도 하고,
서로 집에 놀러 가기도 했어요. 그분들이 저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셔서 고마웠어요. 준서도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에 적응했어요. 부모에 대한 상처도 많이 치유된 것 같았어요. 가끔 아빠, 엄마 이야기가 나오면 서운해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랑 살아서 정말 행복해요. 어느 날 준서가 말했어요. 부모님이랑 살 때보다 지금이 훨씬 좋아요. 할머니가 저를 정말 사랑해 주시잖아요. 나도 준서랑 살아서 행복해. 저는 준서를 꽉 안아주며 말했어요. 내가 없었다면 할머니는 어떻게 됐을까? 정말 고마워, 우리 준서. 3년째 되는 해에는 마당에서 기른 채소로 작은 텃밭을 운영하게 됐어요. 동네 분들이 저희가 기른 채소가 맛있다고 해서 조금씩 나눠드리기 시작한 거죠. 할머니, 우리 채소가 인기예요. 준서가 자랑스러워했어요. 이웃 할머니들이 맛있다고 자꾸 달라고 하세요. 그래, 많이 기르자. 나눠드리는 재미도 있잖아. 그렇게 저희는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과거의 상처는 아물어가고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한 일상이었어요. 가끔 생각해봐요. 만약 준서가 그때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정말로 수진이와 준석이의 계획대로 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준서의 용기 덕분에 저는 새 생명을 얻었고, 이렇게 행복한 일상을 살 수 있게 됐어요. 지금도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자유롭게 숨 쉬고, 마음껏 물 마시고, 맛있는 음식 먹고, 사랑하는 손자와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거든요. 이제야 시원한 바람을 맞고 살고 있어요. 정말로 그게 제가 바라던 모든 것이었어요. 복수는 따로 없었어요. 평범한 일상,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준서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가족.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보다도 더 따뜻하고 소중한 가족이에요. 이제 저희에게는 밝은 미래만 남아 있어요. 여러분,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세요. 저와 준서처럼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거예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과 학대는 절대 용납될 수 없어요. 나이가 많다고 의존하고 있다고 해서 당연히 참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각심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준서 같은 용감한 아이들이 더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함께 이야기해봐요. 여러분의 관심이 또 다른 누군가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